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협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K방역의 성과,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경제 지표들은 크나큰 고통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벗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며 유능한 정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K방역과 함께 한 가지 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68년간 대치하고 있는 정전 상태, 즉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있는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6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위 면적당 군사력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지역,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평가되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당시보다 병력만 해도 6배가 늘었고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3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200만 주민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타이어 펑크 소리만 나도 밤잠을 설치고 우리 경제는 전쟁 위험과 긴장 상태로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로 인해 외평채 금리도 수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1.6%의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20년 이내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안보이고 경제이고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서 최대의 성과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남북 간의 그 긴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킨 이런 측면들을 성과로 뽑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의 외교안보 성과라고 칭한 거 아시죠? 네, 지난 3년간의 핵실험과 장거리 전략미사일의 실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눈만 뜨면 북이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안보가 자꾸 폭망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멈춰 있습니다.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될 텐데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실천적으로는요,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그런 걸 통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매우 신경 써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화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그 남북 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분야별 회담으로 진전시켜서 실천적인 조치들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면한 실질적인 어떤 그 협력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식량 또 비료 등의 민생 협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당면에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협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에 가해져 있는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의 완화 내지는 유연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협력의 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남북 경협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아마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판문점 선언 이후에 타미플루 지원 시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 민간단체의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유엔사에서 운송 차량이나 기자단의 노트북이 제재 대상이라고 하면서 물품 반입을 막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판문점 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유엔사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15일 전에 출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찰이 무산된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남북회담 본부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현장 시찰을 하려고 한 건데 유엔사 쪽에서는 그 특별 견학으로 오인하면서 여기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시정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약간의 불미한 그 일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해들이 다 해소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된다면은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싶은데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전 판문점 시찰이나 견학을 둘러싼 그런 오해 문제하고 다르게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사태들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추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보다 확고하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 시절보다도 인도주의 협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제재와 근본적인 어떤 충돌하는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 이제 대화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위한 어떤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적대 정책의 철회 이런 것들이 북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부분들이 한미 간의 연합훈련 문제라든가 또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무기의 어떤 증강 이런 과정들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적대 정책 말고도 그 비군사적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북으로서는 그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북이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은 북 나름대로 또 어떤 명분 같은 것이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적 분야에 있어서의 적대 정책의 문제 혹은
비군사적,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제재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보는 이런 그 접근 시도들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재의 유연성,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보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줄곧 해오고 있고 특히 이 과정은 북이 비핵화로 나오는 이런 과정을 촉진하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나 제재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도록 그런 그 촉진 기능을 지금 해보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제재 완화나 제재 유연성 이런 걸 가지고 비핵화 촉진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1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북미가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방안이 사실 하노이 회담에서 시도가 됐다가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더 이상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노이 회담에서 마지막에 합의하지 못했던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방안, 이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북미 간의 협상의 구체적인 안들은 북미가 그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그 공동선언 이후에 하노이 노딜 직전까지의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는 거, 다시 그 재개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싱가포르 그 회동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가역적인 상황을 한 20% 정도 이렇게 진척되면은 비핵화 협상이 20% 정도 진척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비춰보면은 전문가들의 판단은 하노이 노딜이 이렇게 스몰 딜, 미들 딜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스몰 딜 이상으로 이렇게 중간 딜 정도로는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정치적 조건, 영향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변과 제재의 어떤 딜 과정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영변과 제재의 문제들이 서로 이야기되다가 영변 플러스 알파의 문제로 가면서 결과적으로 노딜로 가는 협상이 불발하는 이런 과정이 됐던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한번 되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중요한 어떤 시금석으로 삼아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저는 좀 종종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생필품 정제유 수입 그리고 광물자원 수출을 허용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영변 핵시설 폐쇄라고 하는 이 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영변 플러스 알파의 문제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일단 그 노딜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떻게 영변과 제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로 가면서 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플러스 제재 완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영변에서 멈추면서 제재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이 협상이 재개된다면 하노이 직전에 이런 상황에서부터 리뷰하면서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제가 아까 뭐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그 영병과 제재의 문제들에서 협상이 1단계에서 타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20% 이런 걸 넘어서는,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한 30%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핵화 과정에서 그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북미 간에 합의해야 될 사안이고 북미 간에 결단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북한과 미국이 각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만들고 북한이나 미국을 함께 설득하고 제안하고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뭐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움직여 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동시에 북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존중과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더 가능한 일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트랙은 북미 간의 제재 완화와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는 트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트랙은 상호 발목 잡는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는 상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는 늘 두 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군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그런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고 정치적인 그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전선언이 그 북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발걸음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강조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비핵화의 어떤 비핵화 협상, 이것의 그 궤도와 관련한 완전한 일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조율되고 실용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 이런 그 기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그 비핵화의 과정으로 가는, 혹은 선 비핵화 후 평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그 종전의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달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응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비핵화 협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혹은 남북미가 대화 협상을 시작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기조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2월 달에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이지요. 아마 동아시아 평화가 세계적인 이슈,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전선언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평창에서 평화올림픽, 평화의 정신, 이런 것들이 동경올림픽의 과정에서도
이어져 가길 바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쉽게도 동경올림픽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는 다시 그것이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쏘아 올리는 평화의 어떤 불꽃 이런 것들이 세계 인류의 평화에 확실하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입장은 뭐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각종 스포츠 행사, 국제 대회에서 그걸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증진시키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높여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과정에서도 그런 그 길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IOC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 한반도기 아래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이 가능합니까? 좀 더 우리가 상황을 개선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OC 입장에서도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정지 기간 등등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그 결정의 어떤 여지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최국인 중국이 또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관된 노력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남북 공동응원단을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남북 공동응원단 열차를 여기서 운행을 하자 이런 지금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있는데 혹시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그런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평창의 영광이 반드시 재현되길 바라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수준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과.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라는 사실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급적 속히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를 하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협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4당사국 남북이 이미 합의를 했고 중국이 지지를 하고 미국도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막았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재해 놓은 거 보셨죠? 그 볼턴 회고록은 사실 제가 출간하자마자 우리의 그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북이 지금 대화에 나올 경우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해줄 준비를 종전선언을 실행할 합의가 아니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보다는 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논의할 그런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가급적 북미 대화를 위한 미측의 제의에 속히 응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에 지금 응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노이 회담 때처럼 허탕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을 발의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추진한다라는 것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연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대다수는 사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한반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대개 여기에 이 한반도 평화법에 공동 서명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지지한 줄 아십니까?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것은 공화당 의원도 한번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18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30일 날 공화당 앤드빅스 의원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총 18명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연방의회를 방문했을 때 앤드빅스 의원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한반도가 이제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특히 우리 정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을 더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단 말이죠. 미국 내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학계 또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다소 주저하는 의견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 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또 비핵화 협상을 더 원활히 추진하는 하나의 촉진제로서 또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측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정전체제의 법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지만 이것은 정치적 선언인 점을 저희가 미측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과 같은 미국 내 네오콘, 그 네오콘의 핵심은 군산복합체, 그 군산복합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 내 국제 무기자본, 이들에게 사실 평화체제가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미국 조야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개국 정도나 됩니까? 소위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109개 나라가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또 유엔을 포함해서 13개의 국제기구가 지지 선언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 간의 종전 선언 합의도 함께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7대 종단과 460여 개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평화단체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마스크가 그 캠페인 마스크입니다.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공공회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회계는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간 그 협의 뿐만 아니라 1.5 트랙에서의 그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가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 가서도 물어보면은 굉장히 한반도 문제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종전선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한국 전쟁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종전선언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떤 효과가 있죠? 왜 필요하죠? 라고 문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종전선언을 하면 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정전체제의 법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유엔사 지위에 전혀 다른 그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관계가 없지요? 관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안보를 위협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한반도에 당연히 평화를 보장하죠. 안보를 보장하는 거지요.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홍보해서 설득해내야 합니다. 예,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안 보이고 종전선언이 경제이며 종전선언이 민생이고 일자리입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에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